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지수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보다 앞당겨질 거라는 FOMC 회의의 결과 또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그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건데요. 일단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인식이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더 확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올랐고요.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은 최근 들어서의 높은 가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금 가격이 거의 하루에 5% 가까운 급락을 보였고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라듐 가격은 거의 10% 가까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유가도 크게 피해갈 수는 없어서 한 2%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정부에서는 최근 금속 가격이 워낙 급격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속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 보유분을 풀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것들도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큰 불씨를 더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날 크게 하락했고요. 자, 이처럼 원자재 가격과 소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자 다우, 캐터필러 이런 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다우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다우 지수는 0.6% 하락하면서 33,823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한동안 계속 움츠려 있었던 기술주들은 이날 어깨를 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테슬라가 1.9% 올랐고 스노우플레이크가 2.8%, 쇼피파이가 6%, 트윌로우가 7.9% 이렇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결국 이날 0.87% 오르면서 14,161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랬고요. 특징적이었던 몇 가지 기업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 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프리스가 이날 또 엔비디아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내놨는데 월가 최고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854를 제시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인베디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잠재력을 크게 본다면서 목표 주가를 $854를 제시를 했고 월가 최고 목표 주가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밤 사이는 4.7% 올랐습니다. 자, 전기차 업체 피스커의 이야기도 볼 텐데요. 자, 피스커가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생산을 위한 장기 생산 계약을 체결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가는 3.3% 올랐고, 이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2022년 11월부터는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크로거도 보겠습니다. 미국 내 최대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크로거는 이익 가이던스를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4.3%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반면에 급락했던 종목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어백인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47%에 불과하다. 이 효과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보니까 큐어백의 주가도 크게 급락했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요. 44%나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또 달러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이 우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트렌드가 보이게 되자 결국은 이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5% 가까운 급락을 보였죠. 구리 가격도 4.8% 내렸고요. 팔라듐 가격도 10% 내렸습니다. 금 가격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 4.8% 내리면서 1,771.3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이날 시장의 가장 큰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매파적인 연준의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달러 가치가 올랐고 이에 따른 이 유가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1.7% 내리면서 70.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애프터마켓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태퍼가 태퍼했네 라고 정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말은 참 재밌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인터넷상에서 누가 또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사람의 뭐 특성을 나타내는 뭐 행동이나 아니면 그 특징이 다시 한번 좀 발현이 됐다 이렇게 좀 쓰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데이비드 테퍼 회장의 말이 또 현실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헤지펀드 건물이자 과거에 이제 시장 랠리를 정확하게 예견을 했고, 그리고 랠리를 또 자신이 견인하기도 했던 이른바 테퍼 랠리로 굉장히 유명한 데이비드 테퍼 회장이 연준이 금리 인상 일정을 앞당겼지만은 증시는 여전히 괜찮은 상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위반자들이 졸음운전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테이퍼링은 연말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테이퍼링 역시도 또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테퍼 회장의 발언이 관심이 가는 거는요, 이 6월 FOMC까지 마친 현 시점에서 우리가 3개월 전을 돌이켜 보면은 테퍼가 또 테퍼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그러니까 지난 3월 FOMC 이전에 테퍼 회장이 두 가지의 예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아직도 증시를 비관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국채 매도에 따른 금리 상승세는 곧 끝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지금을 좀 놓고 본다면은 실제로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를 상회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눈에 띄게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시계가 좀 빨라지는 그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또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또 맞을지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와 그 어떤 시장에 대한 예측을 잘했던 인물이 했던 말인 만큼 우리도 좀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테이퍼링 이슈는 이제 점차 우리에게 가까워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FOMC 이후의 시장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이제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지고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좀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곧 닥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 논의 개시를 했음을 좀 시사를 했죠. 그리고 테퍼의 말처럼 물론 이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곧 좀 닥칠 일일 만큼 이 연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FOMC 이후에 이 테이퍼링과 관련한 좀 전망이 어떻게 변했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테이퍼링 시계도 좀 더 좀 정확해지고 명확해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약 8월에서 9월쯤에 연준이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중론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는 이 여름에 강한 고용 지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연준에서 8월에 테이퍼링을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초에 실제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핌코에서는 9월에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JP모건에서도 역시 내년 초에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단스케 은행 같은 기관에서는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FOMC에서 나타난 그런 스탠스가 연준이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 이런 해석을 좀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헤지펀드 거물인 테퍼 회장은 그래도 시장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어떻게 본다면은 뭐 시중금리 상승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준이 결국은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제 펀더멘털의 힘을 믿고 물론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그런 가는 랠리를 예견했던 그런 테퍼 회장이지만은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유동성 플러스 펀더멘털 회복 이런 부분에 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플러스 40%, 마이너스 20%.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플러스가 언제 나냐, 마이너스가 언제 나냐에 따라 뭐 시간차는 있겠지만 결국 오르는 게 더 많다면 내리는 게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감당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레미 시겔 교수가 좀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강세론자인 와튼스쿨 제레미 시겔 교수가 사실 FOMC 직전에 뭐 시장에는 약간은 좀 경계론적인 그 경고성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FOMC를 통해서 시장은 놀라면서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성 멘트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비중은 줄일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날 그 CNBC와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 연준은 긴축에 들어설 것이라면서 시장 변동성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제레미 시겔 교수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결국 우리는 3년 안에 약세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장기 강세론자로 유명한 제레미 시겔 교수의 입에서 3년 안에 약세장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는 지금 그럼 팔아야 되는 것이냐?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 하락하기 전에 40%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정리해보자면 일단 그는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가는 빠르게 오를 것이고 금리 인상 시기도 지금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때문에 약세장은 찾아올 수 있어도 그 전에 시장이 잘 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 굳이 줄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기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FOMC 이후에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한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본다면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온 거는 맞다. 하지만은 시장이 금리 인상이 금방 오는 게 아니고 수년 후에 이제 올 것이다. 내후년쯤에 올 것이다라는 점을 자각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앞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연준 자체의 소통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시장의 이 증시 전망과 관련한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위험을 지적을 했던 전 핑코 CEO죠. 엘 에리언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근데 그가 밝히고 있는 연준이 실수라는 거는 너무 늦게 긴축을 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준이 실수를 하더라도 랠리에 계속해서 올라타야 한다라고 이번 FOMC 이후에 증시 전망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울프 리서치 같은 IB에서는 연준이 아주 작은 소통 실수라도 저지를 경우에 시장에 심각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시펄 글로벌 인베스터스 같은 기관에서도 2023년에 이제 긴축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 이것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연준의 몫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태퍼 회장의 말처럼 증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네네. 그만큼 이제 그동안 좀 잘 해왔듯이 연준이 앞으로도 시장과 소통을 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이 부분에 또 시장이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그 연준에서 시장에 시그널을 참 잘 줬었죠. 안심시키고 시그널을 잘 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지 시장에 큰 충격이 없다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의 없음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뭐 AMD의 그림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떤 연유일까요? 네, 사실 이제 이 M&A를 추진하게 되면 네. 이의 없다라고 규제 당국이 밝히는 경우가 굉장히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의가 없다라는 거는 좀 순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에는 굉장히 호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AMD가 이제 관련된 호재가 나와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AMD 주가가 이날 이 모처럼 만에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프로그래머블 칩, 이 FPG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그래머블 칩 업체인 자일링스 인수에 대해서 유럽 당국이 이의 없음이라고 밝힌 점이 이번에 주가 급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EU 집행위원회, EC죠. 양사 합병에 대한 1단계 조사 결과 발표를 의미하는 이른바 State of Play 미팅을 개최하지 않겠다라는 의중을 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어떤 좀 이 일을 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이를 해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작년 10월에 AMD가 이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유연하게 회로 설계가 가능한 칩 업체인 자일링스를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승인 과정도 굉장히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 미국 법무부와 그리고 FTC,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반독점 조사를 위한 그들의 유예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었고요. 그리고 4월에는 양사 이사회가 인수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당국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기한이 곧 만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양사 합병이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오늘 확인이 되자 AMD의 주가가 모처럼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합병하겠다는데 이의 없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시장의 그 지배력이 낮거나 그럴 때 하는데 뭐 AMD는 그런 기업도 아니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행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이날 급등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뭐 그냥 AMD의 상승과 덩달아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을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 가깝게 또 올랐죠. 네. 그러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쓰면서 이제 거의 이제 750달러 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AMD와 엔비디아는 분명히 이제 GPU 시장에서 경쟁자입니다. 하지만은
뭐 엔드 마켓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 반도체 그리고 GPU 업황을 둘 다 반영을 해서 함께 주가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개별 호재도 있었는데요. 제프리스에서 목표 주가를 740에서 854달러로 이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54달러는 스트리트 하이, 그러니까 월가 최고 목표 주가인데요. 현재 대비해서도 10% 이상의 업사이드를 점친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제프리스에서는 동사의 비전이 하드웨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데이터 센터 필수 요구를 커버하는 모든 생태계 그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엔비디아도 지금 아암홀딩스 인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AMD와는 달리 좀 규제 당국에서 좀 시비를 많이 걸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에서도 좀 반대 의사를 밝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뭐 AMD와 자이닉스처럼 이 엔비디아도 암 인수 그 부분이 잘 풀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인수 합병에 반대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배력이 너무 커질 게 우려된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합병된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